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진흥화학회 김진우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진흥화학회에서 주관하는 산업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진행할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화면 보이시겠지만 이제 뭐 간단한 인사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혁신 사례 발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과제 1번에 대한 발표, 데이터에 관한 소개, 그다음에 15분 휴식 후에 이제 데이터 기반 혁신 사례 한 번 더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과제 2번에 대한 그 데이터 설명이랑 소개 정도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후에는 참가팀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제 좀 데이터 제공하시는 업체에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종료 후에 이제 경진대회 향후 일정 안내 및 뭐 평가, 뭐 항목 등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 처음 이제 단계인 뭐 인사 말씀부터 저희 한국산업진흥화협회 이인재 센터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당초에 그 본 수행과제 책임자분이 인사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예, 사정상 제가 인사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산업현장 문제해결형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을 앞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우선 그 본선에 진출하신 11개 팀 축하드리고요. 아이디어 기획을 위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외부 위원님들의 좀 의견을 보았더니 문제에 대한 분석이 좀 구체적이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기획안들이 눈에 띈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향후에 그 본선을 앞두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에 대한 알고리즘 활용 등이 제시되어야 할 텐데요. 이러한 취지로 오늘 그 빅데이터 활용 경영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앞서 프로그램에도 소개했지만 좀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향후 본선에 대비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향후 본선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좀 톡톡 튀는 프레시한 아이디어 기대하고요. 이로써 제가 짧은 인사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경영 혁신 사례에 관해서 고려대 이용환 단장님께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되셨는지요? 예, 화면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 디지털 혁신 연구단에 새로 취임하게 된 이영환 교수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름이 빅데이터 융합 연구단이었고요. 8월 1일자로 디지털 혁신 연구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그 연구단은 빅데이터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정부과제, 그다음에 기업과제를 수행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개인정보 관련된 마이데이터 사업도 저희가 실증과제라든가 이제 과기부에서 수행했던 그런 부분 했었고, 다양한 영역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 고려대학교 학생증 신청 시스템 그런 것도 저희가 해서, 물론 이제 여기 지금 한국산업진흥협회하고도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데이터 관련 빅데이터나 아이데이터,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하다 보니 조금 뭐 이렇게 장황하게는 아니고 그냥 사례 중심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공유해 보시고요. 너무 이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는 좀 드리는데, 이 물고기가 2마리가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잘 아실까요? 사실 이 관련된 분들도 제가 여쭤봐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답을 기다리기에는 지금 온라인이고 시간도 짧아서 제가 내용을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왼쪽은 산천어 축제고 오른쪽은 그 빙어입니다. 산천어하고 빙어.
이 강원도에서 유명한 겨울철 얼음낚시 축제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빙어 축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 왼쪽에 있는 산천어 축제가 후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이제 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고 있지 못하지만 산천어 축제는 이제 세계 겨울 축제, 4대 겨울 축제까지로 선정이 돼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 성공 요인이 뭐냐? 그때 저는 2016년 당시에 지자체의 지식관리라는 주제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데이터 행정, 과학 행정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지식 행정, 지식 관리의 그 근본이 되는 게 데이터였고, 이제야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시도, 사례, 정책적인 부분의 반영, 이런 부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그 데이터 관련해서 두 축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관리라는 테마로 했을 때 축제를 바라봤을 때 성과는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보면 관광객 수 후발주자인 그 파란색이 산천어 축제고 붉은색이 빙어 축제예요. 근데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격차가 퍼지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건 경제 효과.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 이것을 분석 분석한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좀 재미있는 거는 하단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빅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통신 데이터, 소비 데이터를 했더니 역시나 예, 후발주자인 특히 지역 축제의 지식관리라는 걸 가지고 시도한 축제가 성공했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아마 여러분들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이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됐었더라고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2002년을 기준으로 아날로그 데이터하고 디지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량에 대한 부분이 전환이 됐던 시점이 2002년이더라고요. 2002년부터는 디지털 데이터가 아날로그 데이터를 능가하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지금 우리 일상에는 대부분 디지털 데이터로 지금 전환되거나 전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 제가 마이 데이터도 했고 개인 데이터에 관심이 많다 또 연구했고 실증과 했다고 사례 말씀드렸는데 IBM에서 조사한 연구를 보니까 우리 사람들 개인에게 나오는 데이터량이 평생 동안 나오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책으로 하면 뭐 3억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사 시점 당시에 이렇지만 지금은 저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병원만 하더라도 그 의료 데이터가 새로 생성되는 의료 데이터가 1년에 몇만 건이 된대요. 그러니 지금 앞으로 그 개인에서조차도 이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산업이라든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보면 엄청난 데이터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이제 그 지식관리 말씀드렸고 이 행정에서 보면 이제 정책 인텔리전스 아마 이런 도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요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하이어러키를 가지고 생성되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지식이 우리 정책이라든가 비즈니스에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분석에 사실 좀 매몰되는 성향이 있어요. 툴, 파이썬이 좋습니까? R이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질문을 받고 사실 저도 지금 뭐 전공이 행정학이다 보니까 이 IT 쪽에 대한 부분은 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으로 보니까 이 빅데이터는 굉장히 좋은 툴이다. 이럴 때 파이썬, 이럴 때는 R을 쓰면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나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라는 부분이 한번 현상을 먼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최근에 코로나까지. 그럼 이런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특히 이 과학기술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지금 해결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는 인구 소멸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KT하고 BC카드 데이터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 문제, 사회 현상을 바라봤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 이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카드 데이터가 아마 상품 데이터에 많이 쓰이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카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것인지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표에 보시면 카드 데이터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자료를 공유할 테니까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분석에 활용하는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코드명이라든가 분류, 매출액, 건수, 업종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성별, 연령별 이거는 이제 그 개인 식별 데이터니까 당연히 공개하지는 않겠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권 분석에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하면 이 카드 데이터를 사용하면 특정한 지역에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요일별, 매출이 어떤 매출이 발생했고 규모가 얼마고 어떤 업종에서 할 수 있는지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왼쪽에 한번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소비 생활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우리가 많이 추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과거에는 카드 데이터, 설문조사를 했겠죠? 근데 왼쪽에 보시면 코로나 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니 가전제품 소비 늘고 반려동물 소비가 늘고 그리고 술과 관련된 부분에 재미난 게 있어요. 펍이라든가 바, 이자카야는 매출이 줄었지만 주류는 늘었어요. 그럼 이건 뭐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환경이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울하거나 뭐 이런 코로나 블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의 양은 느는데 가정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안 먹고. 그리고 가전제품도 왜 늘었냐? 소비 지출처가 없으니까 고급 가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또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업종은 식당, 화장품이 되는데 명품, 수입차, 성형, 이 사치품 쪽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책이라든가 상권 활성화에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저희가 사례인데 가장 또 사회 이슈된 게 여성들이 귀가하는 길이 무섭다. 어떻게 그럼 이거를 귀갓길을 마련할까? 데이터 기반으로 했고 그래서 통신 데이터, CCTV 데이터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아까 이것도 구체적인 사례는 아까 했던 부분하고 좀 맥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스별로 안내를 했고요. 또 이건 장관상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활용하는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KT하고는 관광이랑 인구라는 걸 추정했는데 특정한 지역에 체류하는 자기 장소에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이동했냐, 특정 시간대에 얼마를 받느냐, 한 달에 얼마를 방문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목적, 비즈니스인지 일상생활인지 관광인지를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그걸 전국적으로 저희가 관광객이라는 관광산업에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로구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북촌 마을이 관광객이 몰려와서.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민들은 시끄럽다. 자치구에서는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이 밀집도, 관광객에 대한 밀집도를 땄더니 이렇게 이제 어느 부분에 관광객이 몰리는지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쭉 따라다 보니 관광객의 경로가 있었고 그리고 이 관광객이 시간대가 언제 봤더니 새벽 6시부터 단체 관광객이 몰려오는 게 데이터로 다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관광객이 몰려온 정책에 대한 제안을 종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가 아마 지자체들이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 축제에 대한 부분이 장소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골에 있는 지자체 축제 장소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관광객이 많은 이유는 관광지에서 하지 말고 생활권으로 옮기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제안을 드리고 실제 축제지를 옮긴 이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관광객이 옮기기 전보다 100% 정도 평균 관광객이 증가했고 20, 30대가 또 많이 증가했고 야간에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났고 관광 소비가 늘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입증을 해서 정책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
시간대를 봤더니 전년 대비 이 야간 시간, 그러니까 축제 장소를 옮겼을 때 이 활동 인구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녁 시간대 이렇게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 축제지에 와서 저녁 시간대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기회도 늘고 참가 기회도 즐기기 때문에 축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 사례는 이렇게 이제 되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재미나게 축제 그 평가하는 그런 어워드도 했었고, 그리고 이 평가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 규모, 경제 효과, 그다음에 SNS 분석 이 케이스도 저희가 많이 해서 뭐 로직인 알고리즘 설명 가능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족도라는 걸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SNS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축제 평가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하지만 너무 장황하고 방대한 걸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사례, 주변의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패턴은 무엇인지,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 비교군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빅데이터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공모전 참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공감할 만하고 효과적인 게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디지털 기반 데이터 기반 혁신 사례 강의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과제 1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할 예정인데요. 공정 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순간 정지 알람 예측 분석 관련해 갖고 이주포 황규순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즈코어의 황교순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일정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좀 다른 외부에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뭐 되게 장황하게 막 많은 것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아마 더 많은 내용을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혼돈이 되실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창의력이나 뭔가의 아이디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최대한 분석만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에 대한 자세한 여러 가지에 대한 배경이라던가 이 부분들은 좀 많이 좀 배제를 하고 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기업에 또 기밀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저희는 이제 공정 데이터의 AI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이제 접근을 좀 해봤고요. 순간정지 알람 예측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내용에 대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이미 분석을 위한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제조 현장에서 발생된 로우 데이터보다 전 처리가 다 완료된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기에는 되게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앞단에 수집됐던 데이터에 대한 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는 거라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는 이렇게 전 처리된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당 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장 내 예지 보전을 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로봇팔을 움직이는 관절별 토크 값에 대한 정보와 공정 데이터의 이상적 흐름을 확인하여 정지 알람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알람 발생 구간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즉 어느 시점대에 어느 시간대에 혹은 알람이 몇 번 정도 발생이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예측하는 것들을 목표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는 걸로 가이드를 일부 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이 아니어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정렬해서 시계열로 분석해서 특정 공정 대상을 하나 잡고서 보시는 게 지금 39개 공정에 대한 39개의
어떻게 보면은 파일들이죠. 이 파일들을 일자별로 다 뜯어서 보실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린 건데 이 가이드라인을 제가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시 드리는 것도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드리는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다 보니까 의견이 굉장히 좁혀질 수가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를 드려야 될지가 고민이었는데 우선 저희가 몇 번의 분석 작업을 통해서 나왔던 방법론을 일부 전달을 해드리는 부분으로만 보시고요. 실제로 그 과정 내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가시는지에 대한 것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의 데이터 정의를 보면 ETC 1번 라인 잘 보시면 ETC 언더바 012 1번 라인이라는 뜻이고요. 001부터 0039번까지 있어서 공정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저희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서 한 5일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의 흐름을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데이터는 공정별로 유사하거나 혹은 다른 유형으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공정 하나를 잡고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문제를 접근하시기에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정말 나는 시계열로 모든 데이터 다 열거해보고 한번 분석해보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올려진 데이터에 N 언더바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라는 형태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에 대한 데이터에는 순간 정지에 대한 값이 수집이 되고 있고요. 아날로그 데이터에는 정지 신호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컬럼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를 다 엮어서 보셔야 된다는 게 주요 지표이고요. 자, 디지털 데이터셋에는 설비 코드, 항목 코드, 세부 항목별에 대한 값이 들어가 있고요. 아날로그 데이터는 공정별 실제 발생됐던 PLC나 그 토크 값에 대한 그 로우 값들이 직접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데이터셋은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메타 유형에 대한 기준 값에 대한 정보들이 될 수 있고요. 아날로그 데이터는 실제 설비나 그 로봇에서 발생됐던 데이터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돼서 도출에 대한 목표를 보여드렸고 그 디지털 데이터셋이 수집하는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셋이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디지털 데이터셋은 값이 변경됐을 경우에 데이터가 입력된다. 두 번째, 순간정지 알람과 PLC 배터리 알람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그리고 1의 값의 의미는 알람이 발생됐다, 0은 알람이 해제됐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좀 정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셋에 대한 수집 데이터는 공정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 앞서는 PLC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와 로봇의 토크 값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공정 데이터는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로 사이클 타임, 실린더 동작 시간, 체결 토크, 조도, 로드셀, 리니어 게이지, 레이저 센서 값들이 수집이 되는데 시간 단위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수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센서 데이터는 공정 완료와 상관없이 수집되는 데이터, 즉 그 토크 값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그 신호값이 압력, 온도, 전류 등 초당 데이터로 수집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데이터셋의 의미에 대한 부분도 제가 통신 상태 이상인지 정상인지 밸류 값이 의미하는 게 알람 발생인지 알람 해제인지 그리고 그 발생됐던 이제 코드에 대한 부분들도 DM 코드라고 해서 실제로 그 디지털에서 주어지는 이 값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형에서 발생되는 알람 코드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의미를 넣었고요. 아날로그 데이터셋의 의미도 OP 언더바 스타트라는 값 컬럼에 대한 값이 1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정이 시작되고 끝나기 전까지 1값을 쭉 유지하지만 공정이 끝났을 경우에는 0으로 값이 도출이 되고 OP 언더바 엔드라는 값이 공정이 진행 중일 경우에 0, 공정이 끝나면 1, OP 언더바 리절트는 해당 공정에서 양품 여부를 의미하는 값으로 1일 경우에는 양품, 0일 경우에는 불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는 아날로그 데이터셋, 디지털 데이터셋의 공통사항으로는 크리에이터 언더바 타임은 실제 데이터가 발생된 타임, 인서트 언더바 DB는 DB에 입력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데이터에 대한 정의의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를 드려서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되실 것 같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참여자에게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데이터는 분석을 해서 클렌징 데이터 됐다라는 것들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즉 전처리 다 됐고요. 분석을 하기 위해 실제로는 그 사업 저희가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들을 받았는데 사전에 다 클렌징된 데이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클렌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다 완료가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질에 대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데이터는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데이터라는 걸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지저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전처리를 하기 위해 저희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과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이미 소요가 됐던 사업이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됐지만 이 정리된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의 가치를 한번 찾아내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제가 일부러 드리지는 않았고요. 이게 무슨 공정에서 어떤 조립이라는 공정이지만 실제로 어떤 조립 공정에 무엇을 생산한 제품인지에 대한 부분은 전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지식이 사실 기존에 저도 해커톤 행사에 대한 이런 심사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도메인 지식이 있게 보면 굉장히 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보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 도메인 지식 없이 정말 데이터만을 통해서 한번 의사 판단을 해보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시점이 순간적인지 알람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과정들을 사실은 저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 결과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측을 하기 위하거나 뭔가의 순간적인 알람을 하기 위해서는 불량에 대한 발생됐던 데이터 값이 굉장히 많아야 될 텐데 아마 실제로 데이터를 가보시면 불량이 발생되는 데이터 수치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의 예측이나 예지 보전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 데이터가 있어서 그 불량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한 어떻게 데이터를 부풀리는 작업들도 되게 많은 과정 내에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분석가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에 대한 정답도 없고 실제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장에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데이터 특이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가시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추적을 하시는지 그 과정을 저는 사실은 기대하고 있고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귀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고 이번 참가 기업 혹은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음 순서인 송우성 교수님의 빅데이터 기반 경영혁신 사례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요, 그 SCM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오버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국 GM에서 자동차 설계를 경험을 했었고, LG전자에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신기술 소싱 업무들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기술정책 업무들 좀 하다가 올해 3월에 제 호서대학교 빅데이터 AI 학과에서 교수로 임용돼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예측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트렌드를 좀 분석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자료는 먼저 SCM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SCM의 어떤 고전적인 그런 클래식한 이슈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지금 AI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현재 국제 저널들을 분석해서 SCM과 AI를 기반으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후에 그에 대한 시사점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M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약자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공급 사슬망 관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 제공업체들로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어떤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 사슬 관점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이제 원활히 흐르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SCM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이제 물류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물류의 흐름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이제 같이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SCM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쉽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SCM을 도표화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도식화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TV라든지 가전이라든지 그런 이제 제품들을 구매할 때 그것을 만드는 이제 제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제조사한테 부품이라든지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자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는 것을 이제 저희가 SC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SCM이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A라는 공급자가 B라는 어떤 제조자에게 원하는 부품을 이제 제대로 납품하지 않게 되면 그건 단순히 A와 B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D와 B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난 이제 3월쯤에 이제 저희가 발생한 자동차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공급량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제조사들이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많은 생산 차질을 빚게 되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엔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다른 부품 업체들은 충분히 그 자동차 업체에 납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같이 중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게 SCM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입장만 볼 것이 아니고 기업의 밖에 있는 정보들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SCM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SCM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대표적으로 의류 산업들을 보면 당해년도에 유행할 의류들을 그 전 계절이라든지 전전 계절에 우리 미리 의류 디자인 업체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올해 봄에 유행할 그 봄 의류 신상 같은 경우는 뭐 그 전년도 가을쯤에 이미 유행할 컬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의류들이 재고로 쌓이게 되고 결국 계절이 지나면 이제 아울렛 매장 같은 데로 이제 다시 덤핑으로 이제 흔히 우리가 재고들을 처리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처리하는 비용들이 대부분 생산 단가보다도 낮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수요 예측을 불확실하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물건을 만들어 놓게 되면 재고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수요의 변동성과 역동성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 고객에서의 어떤 수요 정보가 초기에 조금이라도 이제 변동이 되게 되면 그것이 점차 이 가치 사슬을 타고 넘어가서 제일 후단에 있는 서플라이어들은 그 변동폭이 점점 커진다는 그런 이제 효과를 우리가 블루 이펙트, 채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이번에 코로나19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사재기가 이제 일어났었죠. 그래서 생필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코스트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물건들을 사다가 징여놓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것은 이제 왜 문제가 됐냐?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뭐 그 토일렛 페이퍼를 더 많이 쓴다거나
갑자기 뭐 더 많이 화장실을 이제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진 않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본인의 수요와 관계없이 더 혹시 모를 것들을 대비해서 더 많은 이제 수요를 가수요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을 더 많이 재고를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 재고로 떨어져서 기업에는 굉장히 큰 손해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정보 변동되는 이 수요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위험과 불확실성을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수에즈 운하에 어떤 이제 있는 이제 그 지난 3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 에버기브노 그 파나마 선적인 에버기브노가 이제 자초돼 가지고 물류가 흐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운하들을 막아서 물류가 이동되지 못해서 물건을 제대로 부품이나 어떤 그런 물건들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SCM이 마비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자초 6일간 이제 통행이 이제 불가했었는데, 그때 하루당 일평균 158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떤 위험 때문에 또는 불확실성 때문에 공정이 멈추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족 사태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아까 이미 설명드린 그런 사례를 통해서도 이런 SCM 문제들이 이제 야기되고, 또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들을 수출을 규제한 사건도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SCM의 주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에 사실 SCM의 인공지능이 그 기술들이 활용돼 가지고 좀 더 이런 퍼포먼스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리를 했는데, 먼저 어떻게 그러면 이 SCM의 이런 AI 알고리즘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3가지 레이어들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를 먼저 이제 그 적용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필드 레이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기술을 근거로 하는 테크놀로지 메소드를 기반으로 하는 메소드 레이어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 이렇게 이제 분류된 것들이 SCM의 어떤 컨텍스트와 맞물려서 어디에 어떤 이제 기술들이 적용이 되거나, 또는 이게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하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기술들이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어떤 하나의 이슈를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번 본 거는 이제 스코퍼스랑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이제 국제 저널 그 양대 산맥 그 DB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 양대 산맥을 통해서 저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머신러닝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엔드 옵션으로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이제 넣고 최근에 SCM에 어떻게 AI들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이제 연구 논문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뽑아봤더니 한 150건이 1900년 후반부터 이제 퍼블리셔 됐었고, 이제 이 시계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2010년 이후로 그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함과 동시에 SCM에 적용되는 그런 이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발간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AI 텍스노미로 이제 분석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어떤 이제 필드로 이제 분야별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센싱이랑 인터랙션 분야가 이제 9%로 가장 작은 부분을 이제 차지를 했었고, 그다음 러닝 부분이 이제 33%로 정도를 차지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디시전 메이킹, SCM을 관련 거에 있어서 디시전 메이킹 분야가 디시전 메이킹 이제 기술들이 이제 58%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CM 컨텍스트로 저희가 분류했을 때는 보면, 이제 수요 예측과 관련된 분야, 포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한 20%로 가장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네트워크 디자인, 어떻게 SCM을 이제 설계를 할지, 그 다음에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서플라이 셀렉션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SCM 체인을 만드는 그런 분야로 이제 골고루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클래식한 이슈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각 이슈와 관련된 그러면 실제 이제 연구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뽑아봤는데 수요 예측이랑 관련된 걸로는 이제 카이스트의 장현지 교수님이 연구한 분야가 있는데 일단 그 기존에 이제 의류를 이제 만들게 되면 그 의류를 각 지점에다가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류의 모든 옷들의 사이즈의 모든 색깔, 모든 컬러들을 다 이제 어, 재고를 이제 갖게 되면 사실 그게 다 팔리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재고로 되고 또 그 많은 재고들을 다 비축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과거에 주로 판매됐던 옷의 어떤 그 특색들 그런 것들을 피처로 뽑아서 어, 현재 이제 신상으로 나올 이제 트렌드에랑 이제 맞추는 거죠. 신상품에 맞춰서 어떤 이제 어떤 사이즈의 어떤 컬러, 어떤 이제 스타일 등이 이 지점에서는 많이 팔리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거랑 이제 맞게끔 이제 그 의류들의 어떤 이제 지점별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재고 관리라든지 또는 어떤 소비자들 왔을 때 원하는 사이즈라든지 원하는 색깔이 없어서 다른 지점에 있는 물건들을 또 이제 갖다 주는 그런 이제 비용이라든지 고객 만족도, 불만족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수요 예측을 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나 역동성 분야, 아까 불이익 이펙트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불이익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인공지능 다양한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정확한 수요를 이제 예측하고 또 가수요를 어떻게 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많은 관련된 논문들이 또 발표가 된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SCM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맵이라고 하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 맵을 가시성을 이제 높여서 그런 위험과 불확실성을 미연에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봤는데 이런 연구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구조화되지 않은 그런 텍스트를 기반으로 어떤 이제 제가 그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이제 서플라이들이 이제 맵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이제 구축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위험성이 그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그 이런 서플라이 그 체인 맵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위험과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SCM과 관련된 분야에서 AI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보면 연구가 된 임플리케이션 보면 이제 수요 예측, 재고 관리, 가격 책정, 고객 세분화, 공급업체 선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고 이제 AI 기술 중에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이제 패턴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모델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AN 방법이 가장 널리 지금 이제 활용돼서 연구 논문에 퍼블리시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AI 접근 방식은 이제 사실 이제 단일 AI 기법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AI 기법들이 결합해서 이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제네릭 알고리즘이라든지 퍼지 모델이 같이 이제 결합돼서 어떤 소비자들 행동을 위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관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야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SCM 쪽에 이제 다양한 AI들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본 이제 그 공모전에 참여한 이제 많은 팀들도 대부분의 어떤 AI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쪽에 어떤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지식들을 SCM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제 도메인 분야에 적용을 해서 그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이제 노력을 해주시면 많은 또 기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과제 2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요. 현대제철 이정환 책임님께서 데이터 및 배경 도메인 환경 관련해 갖고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정환입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화면 다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제철에서 10년째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정환 책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정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비 업무 중에 이제 열연 공장이라는 곳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이제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셋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까 전에 황 교수님 이사님한테 제일 이제 제철 공정이나 이런 제조업체에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비성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러니까 설비가 고장 없이 돌아야지만은 안정적인 제품 생산이 되고 또 그 제품 생산이 돼야지만은 원활한 또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가장 전초점이 뭐냐? 그 설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게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드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낼지 한번 개발을 할지 제가 한번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저희 좀 철강 제조라고 하는 소재 산업은 좀 다릅니다. 일반 가공 산업에서 자동차 조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가 적용하기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왜냐하면 어떠한 특정한 룰이 있고 규격이 안에 부품이 서로 그 위치에 가서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표준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화가 엄청나게 잘 돼 있죠. 사진 속에 보이는 것처럼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I를 어디다 많이 쓰냐 그러면은 이 로봇이 고장 나는 거, 로봇이 한 수백 대 들어간 정도 있는데 이 중에 고장 나면은 전체로 품질이 안 좋아지니까 이 로봇의 수명을 좀 고장 여부를 파악하는데 AI 기술이 쓰는 거에 비해 이 제철은 결국 물리하고 화학적인 변화를 가지고 품질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비가 계속 나옵니다. 24시간 돕니다. 저희 제철 공정은 연중무휴 360일 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수식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압력과 어떤 온도에 어떤 재료가 있으면은 그건 어떤 강종, 어떤 세기에, 굵기에, 어떤 용도의 철 제소재를 만든다는 모델이 있습니다. 수식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실제 그런 수식 모델을 가지고 생산 선배에 돌다 보니까 수식 대비에 조금 뭘 더 해야 되는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표준화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AI 학습에 관해서는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일부 잘 맞는 분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 잘하고 뭐 설비 유명한 외국 선진사들이 만들어 놓은 설비 모델들이 그래도 잘 안 도는 케이스들이 많은 게 이 철강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철강 제조업의 경쟁력은 이런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노하우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돈이 되는 고급 강종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가 사실 경쟁력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예지 정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선 아까 전에 말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앞에 계신 분들 많이 그랬는데 이제 계측 이제 설비를 공정을 만들면서 나오는 계측 데이터라는 게 결국 설비가 돌아가면서 발생되는 PLC에서 아니면 센서에서 나오는 계측 데이터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근데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 지금까지 자 계측 정비 문제점이라면 이 제철소가 굉장히 낙후돼 있고 노후화돼 있고 굉장히 뭐 옛날 산업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철소에 들어오면은 저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막 방열복 같은 거 입고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제철소 와버리면 제철소도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거의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만큼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됐다는 건 그에 필요한 계측기나 제어기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항상 누군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자, 지금까지 예지정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AI니 빅데이터니 이런 일을 가지고 한번 이 지금에 당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게 요새 지금 철강업계의 주된 화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제 요게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경진대회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얼마나 이거를 유용하게 썼느냐를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도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스를 뭐 알고리즘도 적용을 해보고 그게 잘 맞는 게 무엇인지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들을 만드시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이걸 쓰는 유저 입장에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 입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반대인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이커는 어떠한 가치를 제품에다 부여를 하고 저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것을 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매력을 느끼겠느냐. 그러려면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이런 AI나 빅데이터 같은 게 들어가서 어떠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감시 화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자를 가지고 분석 화면들을 가지고 나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설비 특정한 이상을 찾아내는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에 맞는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제품들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솔루션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실제 이런 것도 이런 화면들이 저희가 공장에서 많이 쓰는 화면들입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는 사용해서 사갖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공정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의 정보를 우리한테 제품 서비스까지 만들어 달라는 게 저는 과제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드리면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자, 어떤 제품이든 뭐든지 이해할 수 있는 화면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어떠한 분석, 여러 가지 좋은 분석을 해갖고, 막 그 분석 화면들을 많이 나열한 거는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긴 하고, 자기의 논리를 근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이 통해서 나오는 정보가 과연 나한테 유용한 정보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이런 가시화면들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트렌드 같이 추적하는 화면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편차를 만들 수 있는 화면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화면을 만드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 자, 요새 AI 관련해서 개발할 과제를 저희도 몇 개 진행을 해보고 설명을 업체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다 보면 딱 이 질문이 걸려요. 자, AI가 잘 맞나요? 요새 AI 기술 좋아져서 잘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이 좋은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개발한 모델이나 어떤 알고리즘에 적용한 프로세스가 진짜 이게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은 너무 장황하게 깊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절망하게 깊게 설명한다는 뜻은 뭐냐면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뭐 AI나 빅데이터 전공한 사람들이 그 화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10분의 1의 지식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해 체계를 갖고 있는 기술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과제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런 서비스 화면까지 얼마나 적중률 높은 서비스 화면을 만들었느냐. 두 번째, 설명 가능한 AI 모델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저한테 최종적으로 뭘 만드실 거냐면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100만 원짜리, 내가 만든 거는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의 가치가 왜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AI 모델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AI에 들어간 공수가 얼마였기 때문에, 또 AI 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이번 과제의 가장 큰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기대를 하는 건 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관해 갖고 지금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본선 진출에 성공한 팀은 총 11팀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공고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9월 8일까지 본선 1차 결과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 1번, 2번에 대한 선택을 팀들 간 상의를 하신 후에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해당 데이터들을 메일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본선 결과물에 관련해서 산출물은 PPT가 되고도 좋고 한글이 돼도 좋고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12시까지 점심 12시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10일 금요일에 그 최종 발표 평가에 오실 6팀을 뽑으려고 합니다. 지금 총 11팀이고요. 저희 경진대회가 이제 금은 동상 총 3점이 나갈 예정인데 2배수인 6팀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예, 평가 항목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 경진대회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산업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빅데이터 활용입니다. 그래서 산업문제 해결이 가장 높고 이제 데이터 거래 유통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도 맞기 때문에 시장성도 배점이 높습니다. 실현 가능성, 구성 및 기술도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총 4개 항목으로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 참고하셔서 좀 짧지만 본선 이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원 이사입니다. 다른 회의가 겹쳐서 지금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게 올해는 좀 특성 있는 게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가 에어렉을 되게 내로다운 시켜서 포커싱 솔루션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선을 통과하신 분만큼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을 하셔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하고 어프로치 같은 것들은 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브리핑하는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좋은 기량들 많이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